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5.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안녕하세요. 을당 청취자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시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솔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삼종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레나입니다. 이 신선함.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겠어요. 만드세요. 오늘도 배부른 박선혜 써니입니다. 여기서 왜 본명이 나와? 오, 정말 배가 많이 불렀어요. 네, 배꼽도 많이 튀어나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을당이 그동안 많은 게스트 분들을 모셔왔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꾼을 모셨습니다. 바로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의 김은하 작가이십니다. 오! 네, 작가님,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 이 책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김은하입니다. 저 을당에 처음 나와서 저도 좀 긴장이 되는데. 긴장을 푸시고.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책 소개를 드리자면 이 책은 이제 공장 노동자부터 요양보호사까지 딸인 제가 듣고 기록한 엄마의 60인생 노동 분투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제 제가 볼 때는 엄마가 밖에서 임금 노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애 둘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일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60 넘어서 자기 인생에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좀 그 말을 듣고 제가 죄책감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의 삶에 대해서 뭔가 알아준 게 무엇이 있나, 엄마가 혹시 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도 한켠에는 있었고, 엄마의 삶을 위로하고 알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동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좀 시간도 있고 해서 마라톤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엄마의 삶을 노동하고 연결해서 엮어낸 책입니다. 네. 책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텀블벅에서 이 책 제목을 보고 바로 결제를 했어요. 네. 많은 딸들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생계부양자지만 생계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불리지 못했던 엄마한테 어떤 일종의 인정수여식 같은 것들을 하고 싶다고. 저는 이 책 제목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텀블벅에 일단 이 책이 떴을 때 너무 설레가지고 제 잔고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밀어주기를 바로 선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좀 초반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만드신 티코스터까지 준다고 하셔서 막 주변에 홍보까지 막 하면서 했었고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좀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밀어주기 하고 나서 꼼꼼히 목차를 살펴봤는데요. 선우가 바뀐 이유는 이제 제목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이 먹여 살렸다라는 말이 여성 노동은 임금 노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네,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돌봄, 가사, 양육과 같은 재생산 노동 전반을 도맡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돈, 당연히 필수 불가결이지만 돈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은폐하고 후려쳐온 여성들의 노동들을 그렇지 않아 라고 한 문장으로 반박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제목을 진짜 잘 지으신 것 같은데 여자라면 사실 누구나 딱 직관적으로 이 제목 딱 들으면은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제목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제목에서.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여전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게 좀 서글프게 됐어요. 실은 이제 제목을 딱 보고 저는 이게 저희 윗세대 나 뭐 이런 엄마의 이야기인가라고 싶어서 이제 작가님 나이가 궁금해서 이제 약간 서치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책 제목 보고 외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요. 근데 작가님 나이가 이제 많지 않다는 거를 알고 또 서글퍼졌죠.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이제 책 제목 자체가 선명하잖아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 제목인데 이 제목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칭찬에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제목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책 제목을 저는 처음부터 아주 초반부터 그냥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엄마가 일단은 구술을 할 때부터 좀 자기가 노동한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세세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엄마의 노동 이력사를 따라가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로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 거예요.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 엄마가 집안일도 다 했고 밥도 차렸고 밖에서 돈도 벌어왔고 뭐 이혼하고서도 진짜 엄마가 나를 갖다가 정말 열심히 먹여 살렸는데 왜 엄마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이게 좀 되게 보편적인 현상인데 한번 내가 이렇게 말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친구들한테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야 나도 그래, 야 나도 실은 있잖아, 우리 엄마가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 아빠는 뭐 일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주변에만 이런 친구들이 몰려드나? 공감돼요.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나는 내 사연만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2017년에 그 최은숙 작가님의 구술생애사 수업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쓰셨던 책들 뭐 천국하고 지옥하고 칭하가 날라나 그리고 뭐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 또 다른 길이 나왔어.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앞에 책은 80 넘으신 이제 분들 이야기고 그 뒤에 책은 50세, 60세 정도 되는 분들의 이야기였는데 이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다들 자기가 일을 해서 먹여 살린 이야기, 가족을 부양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다른 분들도 작업물들을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성분들이 전부 다 일을 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고생이 많았지, 이상한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을 직사하게 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것이 조금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고 또 내가 특별한 게 아니구나, 내 주변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허구인 게 맞네.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아니야,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어. 나 같은 사람들 되게 많을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이 책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책을 내고 나면은 여기저기서 사실은 나도 엄마가 먹여 살렸어 하는 여성 생계부양자 미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이 책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 표지에 이제 박영선 씨의 사진이 딱 중앙에 있었고,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아줌마의 모습이에요. 포대기를 이제 두르고 계시고, 장바구니 같은 가방을 들고, 무릎 나온 바지에 아줌마 파마라고 불려지는 머리까지.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사진 위에다가 핵인싸 선글라스하고 되게 유행했던 아이템 같은 그 선글라스 이미지를 좀 덧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뒷면을 보니까 빨간 투피스를 입은 박영선 씨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얼굴이 다 공개가 돼 있어서 이 선글라스가 얼굴을 가릴 용도는 또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힙함을 뭔가 부여하기 위함이었던 건지 혹은 또 뭔가 다른 의미가 있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박영선 씨는 이제 저희 엄마의 가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주인공이고 저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구술을 듣고 제가 듣고 기록하고 또 제 시점에서 재해석하고 편집해서 이 책을 낸 것이고요. 가명으로 한 이유는 어쨌든 아빠랑 지금 이혼한 상태인데 혹시나 뭔가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알아채고 찾아올까봐 이렇게 가명으로 하게 됐고요. 표지에서도 사실은 엄마 얼굴을 전면에 드러내지 못한 게 좀 신원을 감추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진 넣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보이셨었어요. 근데 이 표지를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막 디자이너랑 막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다가 그럼 우리 선글라스를 한번 씌워보자. 그래서 씌워봤는데 뭔가 더 여성 생계부양자 이야기라는 이 부제목과 딱 맞아 떨어져서 더 약간 어떤 결기랄까? 번쩍번쩍하는 뭔가 생의 의지? 약간 이런 게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표지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뒤쪽에는
뒤쪽에 있는 이 사진은 제가 막 마감 때 바빠가지고 뭐 엄마한테 컨펌 받고 뭐 보여주고 동의를 구하고 이런 걸 생각을 못하고 막 집어 넣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엄마가 아무래도 그 컴플레인 한 시기를 놓쳐서 이제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아마 근데 이제 이 책을 계속 제가 편집하고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또 주변 사람들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 곱씹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전 남편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많이 좀 옅어지신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저 표지가 저는 보면서 굉장히 특이한 사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야 이제 핸드폰 카메라가 일상화 돼갖고 이제 일상 사진들을 많이 찍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사진이 찍혔을 즈음에는 사실은 카메라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을 거고 사진을 찍는 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뭔가 차려있고 멋있어 보여.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았을 건데 굉장히 일상의 한 커트잖아요. 네네. 저 사진이 대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근데 엄마가 사실은 여기서 선글라스를 낀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이걸 아빠가 찍어준 거래요. 잎을 막. 제 생각에는 사진기를 산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이것저것 찍다가 예. 필름 카메라를 뭐 이렇게도 한번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사실 이 선글라스를 뺐을 때의 엄마 표정도 뭔가 카메라를 의식해서 뭐 예쁘게 웃고 있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아유 빨리 장 보러 가야 되는데 귀찮고로 뭐 찍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찍으셨더라고요. 네. 참 아이러니네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사진을 써도 된다고 허락한 게 저도 참 의문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 책은 진짜 파면 팔수록 되게 여러 가지들이 나와. 굉장히 뜻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서사는 화병으로 상징이 되잖아요. 그게 가족 관계에 얽혀 있는 갈등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님 책은 특이하게 엄마의 노동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이 흔치는 않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전체 서사를 갖다가 엄마의 노동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전 그게 제일 사실 궁금했어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는 이제 이 화병으로 키워드를 잡으면 이게 대하 서사시가 될 것 같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네, 저희 집도 진짜 막 제 둘째가라면 서로 콩가루 집안인데 이제 가족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제 뭐 온갖 이야기들이 막 다 터져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남편이 아무래도 주요 등장인물로 나오게 될 텐데 근데 사실 엄마 인생에서 남편과의 갈등만 있진 않았잖아요. 또 굉장히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또 자기가 해온 것들이 있는데 아빠에 대해서만 계속 곱씹게 하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엄마가 계속 자기를 피해자로 해석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내 인생에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어떤 절대적인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위치 지어지는 걸 갖다 저는 조금 경계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아빠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상처에 대해서 점점 도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특히 자기가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진짜 빛이 났고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꼭 주목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또 뭐 10대의 마산 수출 자유지구 공장 노동자에서부터 뭐 30대의 한복집을 운영하고 40대의 물류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나간 시간들의 기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인생을 끌고 온 주인공이라는 거 그거를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노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이혼 후에도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라는 거를 갖다가 제가 딸로서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 인생의 넓은 시간 타임에서 보면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받은 그 상처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말 절대적이지는 않고 어느 한 부분이라는 거 그거를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인 나의 노동을 드러내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더더군다나 엄마의 노동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엄마들이 주부로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엄마의 노동을 계속 감춰오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왔는데 하지만 또 의외로 엄마들의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온 집들이 많아요. 좀 전에 작가님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저희 집만 해도 그렇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회사를 어딜 들어가면은 희한하게 회사가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월급을 제대로 갖다 주신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쌀떡이 비었더래요. 보니까. 근데 이 쌀떡이 비었다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쌀을 사면 되잖아. 돈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가 이 남자를 믿고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위기감을 느끼고 옷가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사실은 엄마의 노동으로 먹고 살고 그다음에 엄마의 노동으로 돌봄을 받고 그렇게 살아온 건데 제가 엄마가 옷가게를 하신 날을 제가 세봤더니 12,458일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세셨나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아버지가 날짜를 잘 기억해요. 그래서 엄마가 가게를 연 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러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오빠가 손 놓은 시간이 그걸 그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지금도 손 놓고 계십니다. 대박. 12,458일이면 이게 몇 년인 거죠? 34년 좀 넘더라고요. 네, 저한테 34년이란 말에 지금 압도당해요. 네. 저한테 이제 강렬한 기억은 중학교 3학년 말부터 아빠가 해외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셋이서 살았는데 이제 아빠가 베트남에 계셨던 거라서 언어가 안 통했고 되게 숙소 환경도 열악하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간 거라서 되게 힘들고 외롭게 일을 하셨었던 거예요. 근데 아빠는 휴가 때마다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생한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고 저의 반응이 뭐 이렇게 시원찮거나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가정폭력을 이제 저질렀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나랑 동생을 돌보고 키우고 거기에 일까지 하는 엄마는 이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걸까? 그 억울함을 왜 우리한테 푸는 걸까? 왜? 라는 생각으로 좀 화가 치밀기도 했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맞벌이였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아빠가 나가기로 했던 것도 엄마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아빠가 저희한테도 막 물어보고 되게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가 또 이제 여기서 돌봄 노동들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돌봄 노동이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인 아빠가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시댁 부모님들도 다 이제 집에 와서 그걸 또 부추기는 거예요. 너 남편이 고생하지 않냐? 너희 아빠가 고생하지 않냐? 그러면서 위로한답시고 엄마 속 긁어놓고 뒤집어 놓고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런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면은 엄마가 되게 자기의 노동 경험이라기보다는 돌봄 노동과 이 양육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들을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내가 지금 너네들을 이만큼 키웠고 그래서 너네들이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근데도 엄마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서러워하는 그 지점들 그런 지점들이 참 이 책을 보면서도 많이 연결이 됐고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책에 보면은 왜 영선 씨가 재테크의 귀인으로 나오시잖아요. 집 사서 돈도 많이 버시고. 네. 저희 엄마도 되게 재테크의 귀인이시거든요. 실제로 배우고 싶다. 아니 그게 타고난 게 사주를 봐도 다 그렇게 그런 걸 잘한다고 딱 나와요. 또 사주를 타고나야 되는 거군요, 이게. 네. 다시 그래서 이생망이야. 왜냐면 이건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도 전혀 그건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엄마가 하자는 대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벌어요. 근데 거기 꼭 아빠가 개입을 해서 뭐 그 돈을 다른 데다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투자를 해보자 해서 하면 또 이렇게 빚을 져요. 그게 이제 몇 번이 계속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IMF 때는 엄마 아빠가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아빠가 엄마 말 안 듣고 투자를 했다가 5억인가 빚을 져가지고 그 시절 5억이면 대학 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생각이 나는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두 분이 늙으셔서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안정되게 사시는데 아빠는 또 그게 은근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이제 네가 투자하는 그 돈은 누가 만들어줬냐. 그러니까 자기 월급 모은 돈으로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평생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요즘 들어서 또 만약에 부부싸움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그게. 아니, 몇 년이 몇십 년 전. 45년 전 얘기. 너 결혼할 때 니네 집에서 한 푼이라도 해줬냐.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면서 하는 걸 보고, 참, 못남도 가지가지다, 남자들은. 아니, 저는 근데 이 얘기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아버지가 뭔가를 이제 하자고 제안을 하면은 꼭 이제 그 똥손들의 그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나요. 마이너스가 나는데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전 재산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인데 그거를 갖다가 아버지가 팔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요? 왜냐면 이제 그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그 월세로 생활을 하시는데,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그냥 그 돈으로 좀, 풍족하게 쓰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딱 그 얘기 듣고서, 이건 팔면 안 돼. 아빠가 말하는 거에 반대로만 하면 파는 즉시 오를 거야.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서울의 아파트가 폭등을 했잖아요. 근데 뭐 저희 집은 뭐 지역이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어서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어쨌든 팔았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끼리 나눴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항상 뭔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별로 크지 않은 집이었는데 이제 저희 집 작은 방에 다락이 있었어요. 다락방에 거기에 항상 1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하숙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자란 데가 부산이니까 이제 그러면 부산 저희 집 근처에 큰 신발 공장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엄마 아빠 다 전라도 분이신데 부산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촌 동생이며 다 이제 와가지고 그 신발 공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숙을 하면서 엄마도 뭐 돈을 좀 이렇게 벌었겠죠. 근데 아침마다 이제 제 기억 속에 저도 아주 어린 시절이니까 엄마가 그 작은 부엌에서 10개가 넘는 도시락을 매번 싸고 있었던 그 기억이 참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아니 그 하숙집은 도시락도 싸줍니까? 진짜. 그러니까 공장에 나가니까 다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친인척 관계고 뭐 이렇게 다 그냥 그 동양 사람끼리 그런 게 있으니까 도시락을 또 다 싸주는 거예요. 그 양은 도시락 알죠? 네. 그게 집에 쫙 진열이 되어 있는 그 장면이 지금도 막 잊혀지지 않고요. 아이고. 근데 그 하숙만 했던 게 아니라 하숙을 하니까 빨래도 엄청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해주고. 근데 또 낮에는 미싱을 돌려가지고 또 부업을 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제가 3녀 1남 중에 둘째인데 애 4명을 키우면서도 계속 뭔가 일을 했으니까 정말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발 공장이 다 망했잖아요. 이게 산업이 바뀌면서. 90년대. 저희 아빠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저희 엄마가 그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하라고 권유를 했던 거예요. 그 아빠는 하기 싫었는데 애가 내시고 이제 와이프가 계속 권유를 하니까 하게 됐죠. 그게 억울했는지 그때부터 가정폭력이 시작되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 나이가 12살, 13살 이때였는데 그때부터 한 15년 정도 가정폭력이 심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아빠하고 굉장히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애 낳고 나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한 번씩 꺼냈어요. 어쨌든 이걸 나도 풀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애가 넷이잖아요. 4명이 다 그때의 기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잊혀지지 않은 상처인데 저희 이제 나이 어린 동생들이나 학업에 매진했던 언니는 잘 기억을 그렇게까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엄마가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엄마한테 이혼을 좀 해라. 막 편지도 쓰고 울고 막 그랬는데 엄마가 그렇게 못했어요. 너희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상처가 되긴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목과 관련해서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외갓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외할머니나 할아버지 얘기 나올 때마다 이모들이 외할머니가 이제 시집 올 때, 따옴표 치고 시집 올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식모라고 불리우던 이제 입주 가사 노동자분들, 를 이제 3명 데리고 올 정도로 부잣집 딸이었다고 하세요. 근데 저는 근데 뭐 확인할 바가 없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죠. 근데 그런데 이제 결혼 후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이제 한 명씩 내보내시고, 그 이제 같이 오신 분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국밥집하고 쌀집에서 돈을 모으면 이제 그 돈을 목돈을 가지고 튀시는 거예요. 노름하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는 따옴표 치고 이제 당시에 계집질이라고 표현한 이거를 뭐라 그래야 돼요? 바람 폈다고 얘기죠. 바람 핀 거지. 그리고 그러다가 또 돈 한 푼 모을 그러니까 돈을 모으면은 그렇게 가지고 튀니까 이제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할머니도 이제 기구한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엄마가 처지셔서 근데 엄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세요. 이제 뭐 엄마는 할아버지 사랑을 뭐 독차지했는지 모르겠죠. 할아버지에서 뭐라고 없는데 이제 이모들은 할아버지가 한량이었다고 할머니가 엄청 고생하시면서 5남매를 키웠다고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됐는데 그 엄마가 처지셔서 엄마는 별로 일을 안 하고 공부를 조금 했고요. 근데 이제 할머니 고생을 나눠 하면서 공부도 못하고 어려서부터 이제 둘째 이모가 엄마 다음 이모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일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는 학교를 갔지만 이모는 학교를 안 가고 일을 하러 다니신 거죠. 네. 근데 이런 내러티브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외갓집뿐만 아니라 흔하게 얘기들 하잖아요. 뭐 남편이 한량이고 술 먹고 노름하고 바람 피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싸들고 나가고 애들 뭐 하려고 목돈을 모아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 어머님이 통장 했는데 상의도 안 하고 그 모아둔 1,000만 원을 친척들한테 빌려줬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진짜 막 목이 뒤로 넘어가고 그리고 저 되게 화났던 게 막 책 내용 얘기해도 돼요 저? 책에서 보면 그 농어촌 특채로 맞아. 대학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 자기 일하러 갔는데 거기서 오래 일하시지도 않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농어촌 특채로도 못 가고 막 그 얘기 들으면서 막 혈압이 올랐는데 아무튼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일들 남자들이 하잖아요. 도움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할머니의 노동이 이제 엄마, 딸 세대로 이어지는 이런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는 3대에 걸친 여성들의 노동 이런 얘기들이 이제 책을 보면서 생각이 났죠. 네. 그래서 이제 엄마의 노동을 이제 전면에 드러낸 이 이야기가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열심히 해왔는데 다 감춰지고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그저 남자들이 가장이고 남성들이 벌어서 생계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과대대표된 남성 노동의 효용성에 대한 신화가 있는 건 거죠. 그 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여성들의 노동 가치는 되게 쉽게 폄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님도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엄마의 구술 생애사에서 노동을 좀 중심에 놨던 걸 보면요. 네, 맞아요. 그 앞에 막 이야기를 듣는데 막 책 하나하나가 진짜 다 책 한 권 이야기라 가지고 그렇죠. 진짜 되게 열불이 나는데 어쨌든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책으로 뭐 기자분들도 만나고 또 막 친구네 엄마들도 만나고 뭐 독자분들 엄마들 이야기도 만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맞닿는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런 사례 하나하나가 다 너무 고맙고 소중하고 결국에는 여성들이 생계부양자로서 일해왔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사례를 듣다 보면 어떤 공통적인 플롯이 있어요. 일단은 아버지가 먼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면은 이제 어머니가 밖에 돈 벌러 나가시잖아요. 저희 세대 때는 아마 그게 기점이 됐던 게 IMF 시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부인은 이제 밖에 나가서 굉장히 육체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한정돼 있잖아요. 보통 뭐 물류 노동자라든가 서비스 노동자라든가 뭐 이제 그 이후에 뭐 요양보호사 이런 돌봄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정적인데 여성은 밖에 나가서 그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또 가사 노동도 하고 뭐
육아도 하고 또 시부모님 돌봄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집에 남은 아버지는 이제 그 부인의 어떤 공백을 메우거나 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병적인 형태로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는 그런 약간 자격지심에 빠져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알코올 중독이 된다거나 뭐 저희 아버지처럼 뭐 도박 중독이라든가 뭐 바람이 난다든가 뭐 가정 폭력을 저지른다든가 각가지 형태로 이제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왜 이렇게 남성들이 이렇게 일그러질까 생각해 보면은 남성 생계부양자가 이제 정상 가족이 모델인 사회에서 보면은 그 시선에서 보면 자기가 완전 비정상이고 무능력자거든요. 일단 탈락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그 가족 안에서 그러면 자기 역할을 나름대로 잘 찾아서 또 관계 안에서 또 이렇게 화목하게 가족들을 갖다가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거를 건강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밖으로 회피하거나 안에서 가족들을 공격하거나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못남도 가지가지다. 그 말이 그냥 이런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데, 나보다 잘나면 안 되는데, 근데 애들은 또 다 엄마만 찾고 이런 인식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남성도 병 들어가는 거고, 근데 또 그 안에서 여성은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착취당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릴 때는 뭐 이런 거에 대해 당연히 인식을 못했었고 그냥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아빠가 너무 괴물이고 폭군 같고 정말 도대체 왜 저럴까라고서는 항상 그 물음표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물음표가 이제 대학교에 와서 어떤 여성주의를 배우고 페미니즘을 공부를 하면서 아, 그게 이래서 이런 거였어? 라는 생각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사실 남성도 굉장히 불행하게 맞아요. 만들고 맞아요. 있다는 게. 예.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편해지고 같이 나눠져야지.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혼자 살 수도 있는데 누군가 동반자와 같이 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등기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도 거기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이게 이 사회가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또 읽으면서 이제 약간 오두희 감독님의 그 용산 남일당 이야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좀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그 영화에는 이제 여러 중년 여성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시는데요. 용산 참사 유가족은 아니지만 그 용산 철거로 인해서 생계의 터전을 잃고 투쟁 중인 분들이 주인공이셨어요. 그때 한창 이제 용산 참사가 나가지고 투쟁이 굉장히 길게 갔었잖아요. 그래서 투쟁의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여서 되게 비장하기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보면은. 주인공들은 그 와중에서도 계속 웃으면서 투쟁을 하고 빨래를 하고 밥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쩌면 그거 자체가 그냥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투쟁을 하든 하지 않든 동지를 얻든 잃든 웃든 울든 영선 씨 얘기도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헤쳐오셨지만 그 속에 고통만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 안에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머가 있고 자부심이 있고 당당함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뒤섞인 이 엄마의 얘기를 듣는 감정은 정말 복잡다단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예. 근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감정의 결들을 같이 읽어주셔서 일단은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위트를 살리려고 유머를 살리려고 정말 편집하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을 진주 같은 부분을 알아채 주셔서 뿌듯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구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엄마의 여러 가지 감정을 대면하지만 제가 편집도 하다 보니까 텍스트를 막 진짜 대여섯 번 이상 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 모든 감정들이 합쳐진 게 그냥 이거 자체가 진짜 인생이고
슬픔 뒤에 또 기쁨이 있고 고통 뒤에 또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희망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된 메비우스의 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엄마의 그 삶에 대한 상이 되게 확고해요. 그래서 어떤 집이 한 채 있고 내 그 텃밭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상추도 키우고 배추도 키워서 해서 키워 먹고 또 남편이 있고 마당에 개가 한 마리 있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오래된 사람들하고 좀 같이 좀 공동체적으로 살면서 지내는 약간 이런 상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뭐 이사도 굉장히 자주 다니니까 맨날 이웃도 바뀌고 일단은 뭐 엄마가 좋아하는 번듯한 집 한 채 뭐 그리고 뭐 아유 우리 남편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할 대상도 지금 없고 그래서 엄마가 생각해왔던 많은 것들이 살아보니까 너무 다르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엄마의 시선에서 보면은 좀 자기가 꿈꿔왔던 삶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살아내셨잖아요. 60년을. 그래서 그 살면서 마주했던 그 많은 경험과 감정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하나가 이제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엮여서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보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 참 멋지게 잘 살았네.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은하 씨 생애도 너무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뭐 유통부스 다닐 때 부업을 가져온 거 은하 씨가 해서 모은 돈 10만 원으로 그 당시 되게 좋은 라디오를 사서 둘 데가 없어서 오빠 방에 뒀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어머니가 야근하는 날마다 남자들 밥 차리고 이제 남자들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아빠, 오빠로 이어지는 이 3대 남자들 밥 차리고 살림했다는 얘기가 이제 막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은하 씨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집에서는 부재한 동안 그 시간 동안 이제 그 자리를 아빠나 오빠는 하지 않고 은하 씨가 이제 다 채운 건데 그 은하 씨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빠의 시간에 대해 이해하는 부분이 이제 꼭지로 또 나오잖아요. 그 오빠와의 관계는 지금 좀 어떤지 그런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앞에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릴 때 누가 지나가는 말로 아빠가 작년은 살림 미천이다 이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그래서 막 나는 살림 미천 안 할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서럽고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서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저의 상황을 설명할 언어는 없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엄마가 집안일에 있어서 남성을 계속 배제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서는 그거를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는 결국에는 가장 만만한 딸인 저를 이렇게 그 집안일에 갈아 넣어서 저를 착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식에 있어서는 저희 엄마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뭐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엄마는 진짜.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부분들을 따져 물으면은 약간 이상한 대로 막 주제를 막 회피하시거나, 갑자기 오빠가 되게 불쌍하다, 니네 아빠가 불쌍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본인도 아시고는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미안해는 하실 것 같은데, 약간, 엄마의 연세에 또 엄마의 경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어려서는 제가 이렇게 되게 순하고 말 잘 듣고 그래서 일단 엄마가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라서 제가 반발한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이걸 날 시켜 나 안 해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 물심부름, 할아버지 밥상 갖다 드리고 이런 정도의 노동들.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노동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로. 그냥.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막 다 터지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머리가 굵었을 때는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눈앞에는 오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인생의 적이죠. 그런 아빠에 대한 적개심이 오빠한테 진짜 많이 옮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빠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요양보호사로
가 계시는 동안에 오빠랑 둘이 자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또 이제 집안일을 놓고 또 배분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오빠는 여태까지 나 막내 여동생을 갖다가 물심부름 시켜 먹던 애인데 얘가 갑자기 야, 니 먹은 거 설거지 니가 해. 이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 가지고 엄마가 집에 돌아오신 다음에도 한 4년, 5년을 싸웠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은 누가 뭘 하네 이걸로 으르렁거리고 엄청 싸웠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빠가 뭔가 좀 약간 권위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뭐 가부장적인 말을 한마디라도 했다. 그러면 이제 막 제가 가만 안 있고 막 신문에서 읽었던 것과 뭐 학교에서 배운 것들 총 동원해가지고 말로 막 묵사발을 만들어냈었어요. 브라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무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약간 오빠가 좀 나중에 약간 불쌍할 정도인데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삐져가지고 1년 동안 말을 안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우리 오빠랑 너무 비슷해. 못남도 가지가지. 저희 오빠랑 얘기하면 또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오빠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지금은 또 오빠도 결혼했고 저도 결혼을 했고 좀 거리가 먼데 떨어져서 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새는 사이가 그래도 괜찮아요. 좋아하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교육시켜놨던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 결혼한 이후에도 뭐 설거지라든지 뭐 그러니까 아주 주된 집안일은 못하지만 보조적인 집안일들은 좀 알아서 잘 하나 봐요. 그래서 교육의 힘입니다. 네. 저기 신우일 뭐죠? 올케님 올케를 위해서 되게 좋은 일 하셨네요. 네. 이 여성 연대. 네. 그런데 오빠가 이번에는 상사가 막 페미니스트라고 좀 구설이 이전을 하는데 막 치를 떠는 거예요. 막 야, 너 페미니스트 좋아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되게 막 겁먹고 이러더니 근데 막상 같이 일을 해보니까 좀 관계도 수평적이고 뭐 쓸데없는 일 안 시키고 야근도 잘 안 시키고 그래서 요새 칼퇴한다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랑은 지금 나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뭐 오빠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불쌍한데 예전에는 그럴만 했어요. 뭐 이거 라디오도 자기 방에 가져가고. 그럼 오빠가 가져간 거예요? 네. 그냥 거기 둔 게 아니고? 엄마가 이거 오빠 방에 두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단은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오빠였고 그 품목을 산 것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왜 샀지 그거를? 네. 네. 그걸 왜 사신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엄마한테 오늘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네, 근데 결국 핏줄은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오빠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어릴 때는 진짜 죽도록 머리 쥐어뜯고 싸우는데 약간 사람이 약간 거리를 두고 접점이 조금 사라지고 그러면 또 다툼도 조금 줄고 그러면서 맞아요. 좀 애틋해지는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 책을 읽고 나서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빠의 욕을 정말 한 십몇 년 이상 해왔는데 그 친구한테 제 책을 보더니 야, 니네 오빠도 힘들었겠다. 야, 안 됐다. 너 그만 좀 해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네. 그 은하 씨 얘기만 들었는데 오빠에 대한 얘기를. 네, 근데 네, 책을 네. 보고 이렇게 보니까 오빠의 삶도 되게 힘들었겠다 이런 네. 생각. 네. 네, 그리고 저는 책을 읽다 보니까 사장부터 작가님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봤더니 이제 작가님과 영선 씨가 함께 보내고 공유했던 시간들 중에서 비교적 작가님이 기억이 선명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읽다 보면 같은 시간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 겪어온 사건들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주고받는 점이 좀 재밌더라고요. 반면 이런 이제 작가님이 영선 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이게 개입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렇지 않게 만들려고 질문도 뭐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고민과 과정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좀 나누어 주셨으면 해요. 네. 사실 저는 그 4장부터 제가 너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 앞에는 막 뭔가 엄마의 삶을 막 옹호해주고, 맞아, 그렇지, 막, 그랬구나, 약간 이렇게 거리감 있게 듣다가 4장부터는 정말 그래? 엄마 그렇게 생각해? 약간 그러면서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막 대파탄을 맞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편집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싸가지 없게 보이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의 등장이 많은 부분을 좀 덜어낼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연석 작가님한테 이 고민을 이야기를 했더니 갈등 자체가 중요한 거다. 뭐 좋고 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들려줘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너는 착한 딸 돼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셔서 일단은 다 살렸어요. 다 살렸고 제가 그래도 조금 자제를 하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심리학을 좀 전공을 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학부 졸업이라서 뭐 참 그렇지만은 어쨌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들어주고 엄마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좀 상담자다 생각하고 일단은 저랑 그냥 다른 입장에 있는 남 얘기다 생각하고 들어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삶하고 맞닿는 순간부터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구술사가 되게 어려운 게 이제 각자가 서로한테 갖고 있는 그 핵심 불만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건드리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터트리면은 이제 여태까지 우리는 남이지 그래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들어야지 하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와르르 이제 무너지고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저한테는 그게 이거였어요. 아유 네가 좀 참아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엄마가 저한테 하셨는데 그거를 듣고 제가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막 엄마는 아빠한테도 그렇게 참다가 다 당하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호구라 그래. 제가 그거 보고 빵 터졌어요. 호구에서 빵. 엄마한테 호구래. 아니 근데 그 말씀을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서부터 막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제가 제 입장에서 막 논리적으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엄마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 먹혀요 이게. 그래서 엄마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갑자기 막 딴청 피워요. 막 그 주제가 갑자기 막 점프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갖다가 계속 점프하려고 하는 걸 끌고 와서 엄마를 한번 끝까지 밀고 가봤어요 코너까지. 그랬더니 엄마가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래도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나는 다시 그 상황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절대 누구한테 도움받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자기 삶의 논리가 오히려 본인의 삶을 의미화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막 관계적으로 제가 얽혀서 뭔가 화도 내고 시비도 걸고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았나. 사실은 우리가 뭐 다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다름이 정확하게 드러나서 충돌하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모녀 관계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거죠. 내 시선에서 봤을 땐 그게 전혀 아닌데, 근데 저는 이번 구술사를 통해서 그 엄마가 나와 다른 지점을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개입을 안 하는 것은 확실히 힘든 것 같고, 차라리 그 얽히고 설키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편이 나았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시점에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은 모든 딸들이 다 갖게 되는 감정 같아요. 아버지 한 개인으로 보면 어쨌든 아버지도 시대 속의 인간이니까 저 나이 때 남자들이 정말 자기 감정 하나 못 다스리고 그런 거 배운 적도 없고 그냥 폭력적으로 굴어서 자기 의사 관철시키는, 자기 감정 표출하는 그런 거밖에 모르는구나 싶으면 참 안 됐다, 그런 생각 들면서도 막상 엄마나 우리한테 하는 짓을 보면 진짜 쳐다보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엄마는 그거를 아빠를 막 이해를 하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걸 보면, 아니 저렇게 당해놓고 저런 말이 나오나 참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이 책에도 인터뷰 중간중간에 이제 남편에 대한 영선 씨의 감정, 또 아버지에 대한 작가님의 감정이 드러나는데요. 책이 출판되고 지금은 좀 아빠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편집하면서 제가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최현수 작가님이 코멘트 해주셨을 때도 아빠에 대한 너의 감정은 뭐냐, 그걸 한번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잘 정리가 안 돼서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가 감정이 있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미워하고 두려운 한편으로는 또 이 사람이 좀 안 됐고 짠하고 또 사랑받았던 기억도 있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감정이 내 안에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엄마한테 못 살게 굴었던 아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헤어졌으니까는 무조건 미워해야 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그 에너지로 되게 오랜 시간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제 안 보고 있는 동안에 더 마음속에서 아빠가 되게 괴물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나쁜 사람, 뭐 우주 제일의 악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말 저희 집에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정말 볼드모트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상담을 다니면서 이제 좀 마음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마음속의 풍경에 아빠가 어떤 모습이었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 있잖아요. 뭐, 야, 너네 아빠가 그래도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가정 환경에 일단은 가정 폭력이 있었고,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를 키워주지 않았고, 그래서 뭐 좀 애정 결핍이 있고, 그리고 원래 성격이 뭐가 나가지고 어디 가서든 다 싸우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좀 입체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아빠의 상이 좀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그렇게 괴물은 아니었네. 그냥 좀 부족하고 지질이 못난 인간인데 그걸 자기가 인정을 못해서 되게 폭력적으로 표출한 거였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해석까지는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이 책을 정말로 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빠가 찾아와서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거나 엄마한테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오빠도 막 저한테 야 이거 꼭 내야겠냐. 우리가 사실은 도망쳐 나와서 여태까지 10년 동안 숨어 살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이제는 힘이 생겼고 아빠가 저한테 무작정 상처를 줄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가진 사람이 아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빠가 찾아온다면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떻게 지냈는지,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살았다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엄마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개입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아빠에 대한 두려움에서 많이 벗어나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 가정이었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태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정리해서 엄마 이런 시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아빠를 대해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어쩌면 폭력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의 감정들은 안에서 저렇게 계속 소용돌이 치고 있구나. 그냥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네,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네, 왜냐면 또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 부분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같이 살려고 노력했었던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악인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불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같이 살고 있는데 합리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책 작업을 하면서 이제 작가님도 상담도 하고 많이 뭐라 그러죠? 삶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전의 삶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그러신 것 같네요. 성찰적으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읽으면서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 책의 포커스가 이제 여성의 엄마의 노동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이제 지금 얘기를 쭉 하면서 들긴 하는데 이제 어머님이 반짝반짝 하셨던 시절에 대한 얘기는 되게 이게 지금 책을 읽고 얼마 안 돼서 그러긴 하지만 뭔지 딱 알겠거든요. 정리가 되는데 최근으로 이제 올수록 그리고 이혼 그쯤 해가지고 보면 그 과정이 약간 점프되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생략되어 있다, 그러니까 노동이 포커스여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인터뷰하면서 이제 지금 녹음하면서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뭘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아까 지금 또 도망쳐 나오다시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처음 들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좀 책에 안 나온 얘기들을 들려주시겠어요? 네. 그게 아마 이혼 챕터랑 그러니까 3장에서 4장 넘어가는 사이였는지 4장에서 5장 넘어가는 사이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엄마가 이혼을 하시게 된 과정이 많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생략된 이유는 일단은 물어보는 저도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엄마가 정말 아픈 기억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시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게 이제 아빠가 뭐 엄마한테 뭐 돈을 요구를 해서 엄마 이제 거절을 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아들이 이제 아빠한테 그만하라고 딱 반기를 들고 아빠 손목을 잡아버리니까 이제 엄마가 아들이랑 남편이랑 이제 같이 살지는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저희가 그 당일날 새벽에 짐을 싸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18살이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학교에 가서 자퇴서 내고 셋이서 짐을 싸서 이제 엄마의 친척들이 있는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으로 가서도 저희가 뭐 이모나 외삼촌 집에 가지 않고 아빠 쪽 친척이 있는 그 고모네 집에서 좀 머물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것이 일종의 피신이었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결국에는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와서 다시 사과를 하고 이러이러하게 할 테니까 우리 한번 잘 해보자라는 제스처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아빠가 하지 않으셨었고 결국에는 이제 합의 이혼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아빠가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혼자 살려면 월세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다. 그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엄마가 그 돈은 또 외삼촌한테 빌려가지고 300만 원을 빌려서 아빠한테 합의 이혼에 대한 위자료로 주고 그리고 6개월 만에 겨우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집 정리를 해서 이제 다 짐이랑 이런 걸 다 버리고 정말 딱 그 1.5톤 트럭에 딱 들어가게 짐을 싣고서는 강화도로 떠나거든요. 근데 이 한 6개월 정도 되는 이 과정이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엄마도 그렇게 짐을 싸서 누구네 집에 이렇게 얹혀 있으면서 눈치 보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지라 아마 지금도 굉장히 많이 상처이실 것 같고 본인이 정말 모르겠어요. 아마 이 과정에 대해서는 외삼촌이나 뭐 이모나 엄마 친구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는 얘기를 안 하셔서요. 예. 저희도 그냥 그 과정을 함께 지나왔을 뿐이지 이 당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볼드모트인 그 저희 아버지와 합쳐서 이 동안의 기억은 과정은 거의 이제 대화에서 금기된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구술사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책 내용에서도 중간중간에 아마 이런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엄마를 모셔서 북콘서트를 한번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그걸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그걸 들려주세요. 그럼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엄마 갑자기 저 화장실 좀 너무 그려져봐. 네. 그 책에 보면은 왜 영선 씨가 마산 방송통신고등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하실 정도로 굉장히 영특하셨는데 이제 당시 여자가 무슨 공부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공부 못하신 게 한으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 보니까 지금도 불쑥불쑥 나는 방송통신대 갈란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작가님은 그 말 나올까봐 계속 조마조마하신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어머님 건강이 염려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 책에서도 약간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긴 한데 조금 엄마가 앓고 있는 질환이 희귀 질환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악화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절대 무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커트를 하는 게 좀 엄마를 너무 과잉보호하는 게 아닌가. 어차피 뭐 한 번 사는 건데 좀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엄마가 약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공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라고 하는 거에 되게 딱 그 꽂혀 있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을 가려면 엄마 일주일에 18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네,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얼마나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냐. 그 실질적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엄마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그래 그럼 방송통신대학은 좀 무리겠다. 스트레스 받는 거 싫다. 하시고 요새 이제 평생교육원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평생교육원은 지금 뭐 어디 가시려면은 뭐 검색해서 어디든 가시면 좋겠는데 저는 마음 한편에는 계속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제 엄마가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동력을 삼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이거를 나누고 좀 관계를 수평적으로 좀 넓게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서 공부 그 자체보다는 조금 활동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 했던 그 분리수거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분리수거 운동 전도사가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네, 그러세요. 어쨌든 삶에 대한 어떤 되게 뜨거운 열정이 있으셔요. 네네, 맞아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생애사, 구절 생애사 작업 이후에 영선 씨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마지막 부분쯤에 그런 말씀을 작가님이 써주셨잖아요. 영선 씨는 본인의 역사가 멋있다고 평해지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그래서 사실 텀블벅도 저는 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응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높이는 학업 말고 다른 것들을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어떤 걸 하고 계실지 그리고 작가님도 책을 내고 난 뒤에 되게 많은 반응들이 왔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은 또 변화하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질문이 그럼 3가지인가요? 그러니까 질문을 다 하실 필요라기보다는 이렇게 네. 통합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시느냐에 대한 네네. 근황이 궁금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텀블벅이 그렇게 잘 될 줄 상상도 이제 못 하셨었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한동안은 이제 맨날 아침에 문자가 은하야 텀블벅이 200만 원이 넘었다. 그거를 핸드폰으로 확인하시고요? 네, 그거를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막 돈 들어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통장에 언제 들어오는 거냐고 물어보고 그러셨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주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자체가 엄마한테 좀 되게 신기한 경험이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자극인 것 같고. 근데 아까 저도 이제 책에서도 썼다시피 엄마 되게 멋있어. 사람들이 엄마의 삶에 대해서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하더라라고선 이제 계속 엄마의 삶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뭐 좀 씨알도 안 맥히는 그런 벽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뭐 처음에 했을 때랑 또 그러니까 처음에 구술사 수업 들으면서 했던 이야기랑 또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또 텀블벅 펀딩을 통해서 이제 했던 이야기랑 나오고 나서 또 나왔던 피드백이랑 제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한 2년 정도 걸렸죠. 지금은 좀 되게 기분 좋아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고지고대로 이제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오늘 방송 나가면 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가 자기 이야기를 되게 안 하시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책이 나와서 이거를
형제들한테도 보내주고 친구들한테도 보내줬어요. 그치, 자서전이지. 그래, 이게. 맞아. 자서전이죠. 네, 그러니까요. 더구나 딸이 쓴 자서전인데. 그래서 약간 그 과정에서 들려오는 피드백도 또 친구들은 야,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말이라도 하지. 야, 우리가 진짜 친구 맞냐. 이런 식의 따뜻한 피드백들이 엄마한테 좀 많이 지금까지의 상처가 난 것들을 많이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전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유, 나도 이제 좀 과거를 껴안아 봐야겠다. 이러면서 나도 이제 앞으로 좀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 순간에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네. 내가 이 작업을 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요새는 이제 엄마 뭐, 미싱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시고, 요새는 서예를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서예 학원 다니시고, 같은 이제,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분들하고 맨날 뭐 해가지고 나눠 먹고, 누구네 집에 가서 맨날 뭐 된장국 퍼다 주고, 누구네 집에 가서 팥죽 얻어오고, 약간, 요런 재미로 잘 살고 계세요. 네. 전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레나하고 저하고 둘 다 같이 궁금해했던 질문이에요. 영선 씨가 이 책을 이제 주변에 선물도 했다고 하셨는데, 본인도 다 읽어보셨는지, 읽었다면 뭐라고 평했을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작가님이 이제 책을 쓰자고 제안했을 때랑 책을 다 만들고 나서 엄마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좀 달라진 지점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일단은 제가 그래도 책이 나오기 전에 혹시 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그 보시는 동안에는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그게 계속 잔상이 남아서 몇 날 며칠을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수고했다 이런 말만 하시고 별 말씀을 안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죠. 뭐 이제 엄마의 삶을 자기가 돌아온 삶을 생각하니까 좀 그게 좀 참 약간 자기 연민이 이제 와서 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딸인 제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엄마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그게 약간 마음이 아파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엄마의 인터뷰를 시작했을 때는 되게 계몽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엄마가 뭐 가난하고 이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기 삶을 갖다가 작게 보잘것없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좀 이거를 갖다가 복돋아주고 위로해주면서 엄마한테 자신감을 심어줘야지. 엄마 아니야, 엄마 잘 살았어.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어떤 좀 머리 굵은 딸의 뭔가 이렇게 고나리질, 약간 계몽, 약간 이런 걸로 접근을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그 한편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엄마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엄마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했네. 내가 엄마의 생계를 갖다 책임져주지 못하고 엄마한테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해주지 못하고 내가 빨리 결혼을 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죄송해요. 약간 사실 생각보다 오빠랑 저랑 결혼을 너무 빨리 해서 엄마가 좀 되게 서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집에서 이제 엄마가 혼자 그 반지하 방에서 혼자 남아서 그거를 계속 곱씹을 게 너무 좀 마음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그 시점에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고 해서 엄마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일단은 엄마가 임대주택에 당첨이 돼서 반지하를 벗어나셨어요. 저희 다 울다가 지금 가슴이 빵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치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고 뭐 비가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좀 엄마의 이야기를
생애를 전체로 듣다 보니까 아, 엄마가 되게 강한 사람이네. 와, 나라면은 저렇게 못 살았을 것 같아 하는 지점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비로소 아, 내가 봤던 엄마의 부분 아주 일부분이었고 또 내 시각에서 해석했던 거였구나. 엄마는 나름 이런 생각에서 이런 전략으로 자기 삶을 잘 살아내고 있었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네. 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어떤 제가 엄마를 뭔가 구원해야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 전제 자체가 너무 잘못됐고 계몽은 무슨 놈의 계몽이냐. 이 사람 원래 잘 살고 있었다. 그냥 나나 잘하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정말로 분화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세포, 제 출판사 이름이 이제 딸세포인데 이게 체세포 분열할 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열돼서 새로 생긴 세포를 딸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름 자체가 어떤 뭐 과학계에서는 어쨌든 인간의 기본값을 맨이라고 설정을 하는데 딸세포는 우먼이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딸세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책을 쓰고 나서 생각해보고 나니까 내가 진짜로 이제 엄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나 정말로 분열에 성공해서 진정한 딸세포가 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이 책이 또 작가님한테도 선물을 가져다 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제 좀 분위기를 전환해서 저희가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한테 작가님께 궁금한 걸 한번 질문을 해달라 해서 받았거든요. 보내주신 질문들을 좀 살펴볼게요. 푸른봄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들의 고충은 피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책을 쓰시기 위해 인터뷰를 준비하시면서 인터뷰 질문을 구체화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달랐는지, 준비했을 때와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괄호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책을 텀블벅으로 주문을 했는데 누가 일하고 있는 사이에 배달 온 택배를 뜯어서 홀랑 책을 가져갔대요.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하셨다고, 못하신 상태에서 이제 질문을 남기셨는데, 네, 푸른봄님, 다행히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예, 작가님, 푸른봄님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에필로그에서도 왜 가족 구술사가 어려운 지점에 대해서 좀 쓰셨잖아요. 그리고 영선 씨 입장에서도 딸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많은 걸 꺼내 보내야 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 영선 씨가 제가 뭐 구술사가 뭔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엄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시도 자체를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거절을 하셨었고, 근데 일단은 그 과정에서 제가 뭐 최연숙 작가님 책도 몇 권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좀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나 살아온 거 별거 없는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신기하다. 나도 좀 얘기를 해봐도 되겠네. 약간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근데 그래도 처음에 저도 첫 인터뷰 때는 되게 됐었어요. 분위기가. 저도 좀 마음이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가족 구술 생애사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진이 좀 많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앨범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엄마 이때는 이랬네. 이렇게 하면서 조금 과거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기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을 좀 크게 던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뭐 언제부터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럼 뭐 고향은 어디고 엄마 뭐 몇 날 몇째로 태어난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의 뭐 어떤 가장 초창기 기억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본인이 되게 막 신명 나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작게 추가 질문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했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듣다. 그래서 처음에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은 그걸 갖다 녹취를 풀어보면서 궁금한 지점이 또 생기거든요. 그럼 그런 지점을 갖다가 체크해뒀다가 또 그 다음번 질문 때에 또 이렇게 던지고 또 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런 부분이 마음이 가고 이런 지점에 더 되게 옹호해주고 싶더라. 되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얘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처음부터 뭐 1번부터 100번까지 리스트를 쫙 뭐 구체적으로 짜놓고 진행한다기보다는 크게 질문을 던지되 그 안에서 작게 질문을 상황 반응을 봐가면서 이렇게 던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어쨌든 시작하기 전부터 큰 질문 하나는 있었어요. 마음에 어떤. 그래서 엄마가 전체 살아온 거에 대해서 엄마 삶을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여러 개 징검다리를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어려워 보이나요? 네. 근데 푸른봄님 울지 마시고요. 이제 서점에서 책을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둥. 다시 주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 여러분 이제 교보와 예스와 알라딘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요. 또 독립서점에도 계속 입고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후북스나 뭐 스토리지 북앤필름, 남산책방, 제주도의 소심한 책방이 여태까지 입고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강지훈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강지훈님으로 변해서 성대모사라도? 우선 책을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엄마에게 미안함과 이제 안쓰러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안 해본 딸이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저도 어머니가 주 생계 부양자셨고요. 어서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됩니다. 강지훈님. 네, 지인들께 마음껏 자랑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엄마와 거리를 두고 엄마의 삶은 엄마의 삶이다 라고 인정하기까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고요. 제 경우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내가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서 비슷한 가정을 꾸리게 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무의식 중에 이제 아빠를 닮은 사람을 애인 후보로 찾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소름이 돋았던 적도 있고요. 혹시 작가님은 그런 불안함이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되게 현실적인 정말 구체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 드리자면은 남자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는 거는 굉장히 당연하고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릴 때는 좀 약간 뭔가 위험하고 뭔가 내가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나쁜 남자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만나보니까 아주 못 쓰겠어요. 아니 그 남자가 못 쓰겠는 게 제 취향이 진짜 이게 몹쓸 취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딱 생각을 했어요. 아빠랑 정반대되는 사람을 만나자. 그래서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다정하고 좀 재미는 없을지언정 성실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을 좀 만나보다가 결혼도 그런 사람이랑 했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안을 안고 계신다는 거는 스스로를 위해서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불안이 어떤 시그널이자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을 느끼게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건강한 관계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의 삶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힘들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엄마의 삶이랑 제 삶이랑 정말 많이 겹쳐 있었어요. 그냥 엄마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고 제가 나서서 뭔가 막 다 싸우고 막 오죽하면은 최현수 작가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유, 엄마가 못한 세상 싸움 지가 다 하고 다니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엄마의 이야기를 쭉 다 듣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엄마가
자기만의 고유한 역사를 지닌 한 개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른다는 걸 갖다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질문하기도 더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 질문 주신 강지우 님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그 답변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또 댄니님입니다. 댄니님이 이런 요청을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실질적 생계 부양자는 약 40년간 어머니였는데요. 수십 년 전부터 어머님께 가벼이라도 엄마가 우리를 먹여 살린 거야. 엄마가 최고야. 라고 하면 언제나 아니야. 아버지가 계셔서 그런 거야. 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 그리고 세상에 또 다른 저희 어머니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덧붙여서 좋은 책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예. 저도 감사한데 속이 터지네요. 사실은 어떤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본인을 인정하는 순간 남편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못난 남자랑 사는 나는 또 어떻게 되는 거며 이런 여러 가지 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여자는 사랑받지 못한다. 그리고 능력 없는 남자는 뭐 어디 쓸모없고 완전 빵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워낙 뿌리 깊게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가 뿌리 깊게 갖고 계신 거라서 뭐 한두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여러 번 아주 오랫동안 세뇌를 시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제는 자기 삶을 조금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댄니님, 그래서 엄마가 아직까지 계속 쳐내시더라도 그거에 굴하지 마시고 아니야 나는 엄마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정말 생계부양자였고 엄마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점을 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그냥 기회 될 때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실 어머님들이 이제 아빠의 위신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알고 당당해지시면 좋은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온 사회와 그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어머님들이 자기 인정을 하기까지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자녀분이 혹은 뭐 따님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다강님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영선 씨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영선 씨, 어떻게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사셨나요? 딸이 묻지 않았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얘기를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전과 다른 느낌이 드시는지요? 그리고 정말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아마 이 책을 읽은 독자들 대부분이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영선 씨에게 막강한 팬클럽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영선 씨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의 노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온몸을 다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엄마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저녁에 엄마와 따뜻한 밥 한 끼 어떠세요? 엄마의 노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근사한 와인이라도 한 잔 곁들여서 말이죠. 엄마의 옛날 얘기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